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청진기를 목에 걸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서 환자를 봤습니다. 처방전을 썼습니다. 수술 전 소견서에 서명했습니다. FBI 직원들의 건강검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의대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면허도 없었습니다. 의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약사였습니다. 그것도 면허가 취소된 약사였습니다. 20년 넘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닥터 코르보입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이런저런 기이한 이야기들을 수집해 왔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오늘은 제럴드 반봄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가장 집요하게 가짜 의사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체포되고 감옥 가고 나오면 또 가운 입고 또 잡히고 또 나오면 또 가운 입고 이걸 4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이 한 명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럴드 반봄은 1933년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이나 가정 환경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성인이 됐을 때 약사가 됐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정식으로 약사 면허를 딴 합법적인 약사였습니다. 약사라는 직업이 나쁜 직업은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전문직이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봄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욕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메디케이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정부 의료 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한 겁니다.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약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성을 하거나 다른 길을 찾거나 최소한 조용히 살거나 합니다. 반봄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약사 면허가 취소됐으니 의사가 되면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의대를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의사인 척 하겠다는 겁니다. 1970년대 중반, 반봄은 캘리포니아로 이사했습니다. 시카고에서의 전력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꽤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반봄은 캘리포니아 의사 명부를 뒤졌습니다. 진짜 의사를 찾아야 했거든요. 자기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의사를. 그리고 찾았습니다. 스톡턴이라는 도시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제럴드 반스라는 사람을. 제럴드 반봄, 제럴드 반스. 이름이 비슷합니다. 반봄은 이 사람의 신분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을 쓰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면허증이 필요하고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구했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위조했겠지라고. 그런데 반봄이 한 방법은 그보다 훨씬 더 대담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제럴드 반스 의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면허증 사본이 필요한데 집에 불이 나서 서류가 다 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이혼 분쟁 중에 집이 불탔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면허위원회는 확인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냥 보내줬습니다. 반봄은 같은 방식으로 위스콘신 의과대학에도 연락했습니다. 진짜 제럴드 반스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역시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졸업장 사본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진짜 의사의 면허증 사본과 졸업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자기 이름과 비슷한 의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스톡턴에 살고 있었습니다. 1976년, 반봄은 어바인의 한 클리닉에 취직했습니다. 제럴드 반스 의사로서 클리닉은 확인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냥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가짜 의사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반봄은 진료를 받습니다.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쓰고 의학적 소견을 냈습니다. 의대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했을까요? 그 부분이 이 사건에서 가장 기묘한 지점입니다. 반봄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들키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약사로 일하면서 의학 지식을 어느 정도 쌓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자신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79년 문제가 생겼습니다. 존 맥켄지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29살이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가 반봄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반봄은 그를 진찰했습니다. 처치를 했습니다. 존 맥켄지는 그 후 사망했습니다. 반봄의 잘못된 진단과 처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의학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중증 환자를 보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9살이었습니다. 이 죽음이 수사로 이어졌을까요?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환자가 죽는 일은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리닉에 달레산드로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봄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냥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럴드 반스 의사가 제대로 등록된 의사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면허위원회 담당자가 15분 후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제럴드 반스 의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파일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이 지금 클리닉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까? 달레산드로는 사진을 봤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 8월 밤봄은 체포됐습니다. 처음 받은 혐의는 2급 살인이었습니다. 존 맥켄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밤봄은 과실치사와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받은 형량은 3년이었습니다. 3년. 사람이 한 명 죽었는데 3년이었습니다. 그는 18개월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밤봄은 가석방 상태였습니다. 아직 보호관찰 기간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는 다시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동부와 웨스트 코비나의 클리닉들에서 제럴드 반스 의사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훔친 서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켰을까요? 이번에는 이전 클리닉에서 일했던 접수 담당자가 그를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그 사람이다 라는 걸 알아보고 신고한 겁니다. 두 번째 체포였습니다. 이번에는 3년 4개월을 받았습니다. 나왔습니다. 또 가온을 입었습니다. 1989년에 세 번째로 잡혔습니다. 또 감옥에 갔습니다. 나왔습니다. 또 가온을 입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라고. 돈 때문일까요? 권위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걸까요? 밤봄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배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역할을 연기하는 걸 즐긴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의사라는 역할 자체에 집착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앉아있는 그 상황을 진심으로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1991년부터 1996년 사이 밤봄은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의 클리닉 5곳에서 일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그중 한 곳은 로스앤젤레스 도심에 있는 이그제큐티브 헬스그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꽤 큰 의료센터였습니다. 밤봄은 거기서 수석의사로 일했습니다. 하루에 25명씩 주 5일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연방수사국, 즉 FBI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채용 전 신체검사를 밤봄이 했습니다. 잠깐, 좀 이상합니다. FBI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배경조사를 합니다. 꼼꼼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한 의사가 가짜라는 건 몰랐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시기에 밤봄이 받은 돈이 얼마인지 연방검찰이 계산했습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그가 부정하게 취득한 보수와 관련 금액이 4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1996년 네 번째 체포였습니다. 이번에는 연방검찰이 나섰습니다. 주 법원이 아니라 연방법원이었습니다. 혐의는 우편 사기, 전신 사기, 불법 처방, 무면허 의료 행위였습니다. 담당 판사는 스펜서 레츠 판사였습니다. 검사는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미 연방 양형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숫자였습니다. 레츠 판사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것도 기존주 법원 형량을 다 마친 뒤에 시작되는 추가 10년이었습니다. 계산하면 2009년부터 시작되는 연방 형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밤봄은 2000년에 교도소 이송 중에 탈주했습니다. 잡혔습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럴드 밤봄은 2018년 6월 15일 연방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향년 84세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교도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드물게 화가 났습니다. 밤봄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봄이 처음 어바인 클리닉에 취직할 때 그 클리닉이 전화 한 통만 했어도 됐습니다. 면허위원회에 전화해서 이 사람이 진짜 제럴드 반스 의사가 맞냐고 물어봤으면 됐습니다. 15분이면 됐습니다. 달레산드로가 나중에 한 것처럼 안 했습니다. 두 번째 클리닉도, 세 번째 클리닉도, 네 번째 클리닉도 안 했습니다. 밤봄이 이미 2번, 3번 잡혀서 뉴스에 났는데도 새로운 클리닉들은 그 이름으로 취직하는 사람을 그냥 채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리를 빨리 채워야 했으니까요. 서류가 있으니까요. 설마 가짜겠어 했으니까요. 그 설마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존 맥켄지는 1979년에 29살로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다.
반봄이 몇 번 잡혔는지, 얼마를 사기쳤는지가 주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29살짜리 사람이 가짜 의사를 진짜 의사로 믿고 진료를 받다가 죽었다는 것. 그 죽음에 대해 반봄이 받은 형량은 3년이었고 실제로 복역한 건 18개월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이 사건이 남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의료기관들이 이후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지원자의 면허를 직접 발급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표준 절차가 됐습니다. 반봄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도 인스타그램에서 성형외과 의사라고 광고하며 수술을 하다 잡힌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 있었습니다. 절차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막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반봄이 처음 진료를 시작했을 때 그를 찾아온 환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의사가 있는 진료실에 들어갔고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청진기를 들고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이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믿는 건 그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간극을 반봄은 20년 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닥터 코르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편하셨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만 좀 느릴 뿐입니다.